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11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힘을 실어준 조국혁신당 당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어떤 정치적 협조 관계를 이어갈지, 새 정부의 외교 방향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외교 전문가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준영 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바로 궁금한 점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지침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 1년 만에 전면 중단이 됐는데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어떤 선제적인 조치로 보이긴 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좀 오히려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윤석열 정부 때 이런 방향으로 결국 남북이 긴장이 고조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전단과 풍선이 왔다 갔다 했고 또 대북 확성기 북한에서는 또 그 이상한 기괴한 소리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건 긴장도 내리지만 지금 그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잘된 전향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어제 나온 뉴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뉴욕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수차례 거부했다 이런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건지 북한이 이러는 이유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까지 트럼프는 사실상 당선 직전부터 북한의 그 2018년, 19년의 그 프로세스를 재개해 보겠다고 계속 이제 일정의 문을 두드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간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아마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2019년 2월 그 하노이에서 사실상의 이제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떤 구체적인 협상 없이 또 다시 2018년, 19년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여러 번 예상을 했었는데요. 트럼프는 진심인 것 같아요. 북한하고 연결하고 싶어 하는데 북한은 그 기억 때문에 이걸 지금은 안 받고 있는 것 같고 그 보도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트럼프 성격상 만약에 조금이라도 반응이 있었다면 아마 그걸 과장해서 하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조용하다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조용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성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김준영 의원님께서는 국립외교원장 지내셨고 외교 전문가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한 이후에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차례로 통화를 하며 외교 행보 시작했습니다. 각국 정상들과 중요한 안건들 논의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네, 근데 지금 당선 직후에 짧게 길어도 20, 30분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왜 중요한 안건을 협상하는 자리는 아니고 일종의 의전이고 물론 중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순서도 중요하고 통화 시간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특히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원래 문재인 정부 때 차례가 미국, 일본, 그다음 미국, 중국, 일본이었거든요. 네네. 진보 정부는 중국이 이제 미중이 전 세계를 양분하다 보니 또 중국을 더 중시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의식적으로 일본을 먼저 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실용적인 입장에서 나쁜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친중 프레임을 공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걸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중국과의 관계 회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전 정부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면 중국 정부와 사이가 나빴냐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이제 가치 외교를 표방했지 않습니까? 이 가치 외교는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인권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외교에서는 이것이 한미 일과 북중로를 나누는 일종의 진영 외교이고 이념 외교였습니다.
3년을 돌아보면 거의 일본과 미국이 올인했다고 볼 수 있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적대적이었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것보다는 경제를 중시하는 그리고 실용적인 외교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중국과의 이제 구조적으로 그렇게 열릴 길이 생긴 거고요. 중국 역시 미국과의 관계에서 껄끄러운 상황에서 한국이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관세와 주한미군, 방위군 분담금, 중국 문제 등 논의하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정부 미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좋겠습니까? 전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결국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문제라든지 방위 문제가 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은 적대적인 국가들 역대 뭐 소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그런 나라들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약화된 게 아니고 실제로는 동맹국들이나 우방국들이 미국을 활용하고 심지어 착취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착취 구조를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고치기 위해서는 이제는 공짜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시장에서 이득을 보려면 무역을 하려면 관세를 더 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더 이상의 미국이 안보를 지켜주는 것에 대해서 공짜는 없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점에서 한국은 매우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 안보, 심지어 뭐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도 깊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이 우방국을 다룰 때, 동맹국을 다룰 때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EU와 함께 한국이 좀 취약하고 그래서 이런 공세와 압박을 어떻게 이겨낼까 이것이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습니다. 강경한 대일 기조보다는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일 관계를 묻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응답자의 59%가 한일 관계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걸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일단 이 진보 정부가 등장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일본은 이제 한국이 역사 문제라든지 이런 걸 들고 나오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경색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사실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도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지요. 근데 어떻게 개선했느냐의 문제였는데 좀 일방적으로 우리가 양보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걸 또 바로잡으려 하겠구나. 긴장할 수 있죠. 진보 정부에다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여론을 알고 있으니까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문재인 정부의 출범보다는 좀 낫다고 봅니다. 일단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과거 문제에 좀 열려 있고요. 네네. 당내에 있었던 그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의 압박을 받는 일종의 동병상련입니다. 그래서 또 실용주의를 표방을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으니까 한일 관계도 저는 좋아질 여지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 어제 인사 부분도 함께 살펴볼 건데 외교부 1, 2차관을 모두 북미통을 발탁했습니다. 이것이 한미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외교부 1, 2차관 인사는 의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과제는 역설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고 트럼프의 압박이라는 점에서 북미통을 발탁한 것은 탁월한 선택인데요. 다만 한 가지 미국을 잘한다는 것은 꼭 미국의 압박을 잘 견뎌낸다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을 잘 알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버텨야 되는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EU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EU 유럽연합행정부 수반격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이재명 대통령도 소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럽과의 관계는 우리나라 어떻게 맺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U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관계, 물론 EU와 나토는 다르지만 여기 지금 수장들은 실질적으로 유럽 전체는 하나의 단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미국에 대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한국이나 EU나 일본이 미국의 보호주의에 같이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EU도 한국의 중요성, 일본의 중요성을 굉장히 높이 쌓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는 저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도 미일에 편중된 것들을 결국 같은 자유 진영이라고 보더라도 EU와는 상당히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EU와의 관계에 시동을 거는 것은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님 나와 계시니까요. 조국혁신당과 관련된 정치 현안 질문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감사 인사와 더불어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예방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논의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자리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지금 당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사실 지난 대선은 그냥 굉장히 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진보 진영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어떤 분들이 거의 우주연합군이었다. 반응법 세력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보면 협력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좀 전체적인 이념을 아우르는 정당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 그러면 사실 진보 쪽에 좀 공백이 생길 겁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 우리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우리 3당으로서 진보적인 정당으로서 사실 굉장히 그 길이 좁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또 민주당이 전적으로 동의하면 이중대 소리를 듣고 또 여기 너무 또 반대쪽에 서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또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받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양당 구조로 되어 있는 데서 우리가 사안별로 굉장히 탄력적으로 협력과 견제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과 앞으로 이 정부와의 관계도 계속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 장 차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이 자리들 국민으로부터 추천받겠다라는 국민 추천제가 벌써 11,000건이나 들어왔다고 해요. 국민들의 관심도가 정말 높은 것 같습니다. 이 국민 추천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의원님 의견 궁금하고요. 그리고 외교부 장관 아직 공석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 추천제로서 추천을 하실 수 있다면 어떤 사람 추천하고 싶으신지 이 부분까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굉장히 참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번에 누구를 추천받아서 누구를 임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어떤 분들을 바라고 있는가를 데이터베이스 한다는 것이 저는 인력 풀을 만든다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인수위 두 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인수위가 없었고 제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를 했었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국민이 원하는 그런 공직자를 찾는다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외교부에서 이제 하마평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다들 경륜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어느 분이 이 추천받고 또 대통령이 의중에 가지고 계신 분 뭐 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한두 분을 이렇게 추천한다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어떤 쪽 분야에 좀 강점을 잇는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북미 통이다, 뭐 북중 관계 전문가다 또 이런 부분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라는 독특한 인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국제 질서 전체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2차 대전 이후에 자유무역이라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국제기구 같은 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협력적 기조보다 전쟁이라든지 분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이나 이런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런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그래서 전문가로서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4강 외교에 좀 치중하고 있는 부분을 극복해서 우리가 사실 국력이 많이 신장되고 이제는 한국도 좀 뭐 글로벌 사우스라든지 외교 다변화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국격과 국력 그런 것들을 제대로 유지하고 개척할 수 있는 그리고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내용들 고루고루 갖춘 인재가 적소에 족소에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저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 또 끝으로 나눠보고 싶은데 의원님 제가 요즘 가장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뉴스입니다. 미국 LA 사태가요.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한 시위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 상점 약탈 범죄도 늘고 있고 LA시 당국이 야간 소유 사태를 막기 위해 도심 일부 지역에 야간 통행 금지령도 발령했다고 합니다. LA는 우리 교민들 많이 살고 있어서 교민 피해도 걱정이 되는데 의원님, 우리 정부도 이 상황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는 1992년에 일어났던 LA 폭동에서 사실상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였는데 당시에 흑인들과 한인들을 연결시켜서 갈라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군을 동원할 정도면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겪었던 것의 또 잔상처럼 보입니다.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사실상 안타까운 일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반이민, 반난민 이런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미국 전체로 확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정치적 셈법이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것 같고요. 관세 문제 같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뭔가 국민전환을 한 것이 있고 또 이 LA는 민주당 거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불행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게 좀 빨리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민들 피해에 대해서도 지금 좀 긴밀하게 파악을 하고 대책을 맞습니다.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천사의 도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소유 사태가 이르렀는지 미국 내부적으로도 갈등 양상 빨리 봉합되기를 바라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님과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와 앞으로의 전망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